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부터 드디어 친구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항쟁을 전개했던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흐름이죠. 삼국시대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친구들 기억납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새롭게 세워졌던 여러 나라들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자, 지도 여기 보이나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풍습, 제천 행사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공부를 했었는데, 친구들 다 기억나죠? 아, 기억 안 난다고요? 벌써 까먹었나요? 아, 이런 곤란한데 괜찮습니다. 흑임자쌤 얼굴만 안 까먹으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다시 내용을 찬찬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이제 삼국시대, 자, 고대 국가로 모두 다 발전해 갔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 하면 삼국, 어느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과연 어디에서 등장을 했느냐? 함께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바로 압록강 졸본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고구려를 말하고요. 백제는 자,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마한의 작은 소국 중에 하나였던 백제라는 나라가 이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해 가게 됩니다. 마한의 작은 소국이었던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해 가게 되고요. 신라는 자, 진안의 작은 소국 중에 하나였던 사로국이 이제 신라로 성장 발전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를 놓고서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전개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선생님, 그러면 여러 나라 중에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닌 나라들은 어떻게 됐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가의 발전 단계를 아마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자,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해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복속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옥조와 동해는 군장국가 단계에서 역시 고구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신라에 의해서, 변환에서 이제 나중에 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야도 역시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결국에 한반도에는 세 개의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존재하고 발전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였느냐?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일하게 고대 국가로 발전해 갔다라고 했을 때, 자, 고대 국가의 조건이 뭐냐? 여러분, 선생님이 앞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자, 그 조건을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완성해 가는지 하나하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자,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고대 국가로 자, 발전해 갔다라고 했을 때, 자, 약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다? 왕권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연맹왕국 단계보다 훨씬 더 왕권이 강해지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왕권이 강해졌다? 그렇죠. 왕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위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세습된다. 처음에는 형제
둘째에게 나중에 왕권이 더 강해지면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자, 그동안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군장들은 이제 왕의 신하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적으로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종교, 고등 종교를 수용하게 되죠. 자,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전국을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율령. 자, 여러분, 율령은 법입니다. 법. 율령을 반포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왕들이 이제 영토를 확대해 나가게 되죠. 끊임없는 정보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대해 가게 되었다. 정보 활동을 통해 자, 영토를 확장해 갔다. 영토를 확대해 갔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 모든 나라의 힘이 중앙에 그 전쟁을 그 진두지휘하는 왕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고대 국가의 조건 4가지를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먼저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고대 국가의 조건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자, 여러분, 이 고구려는 누구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을까요? 자, 이 고구려의 건국설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건국설화에 따르면 하나님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 누가 있었냐면 해모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이 헤부루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근데 이 헤부루는 아들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길을 가다 보니 개구리를 닮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자식으로 삼았는데 걔가 누구냐면 금화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러브 스토리인데요. 이 해모수의 여인이 누구냐면, 해모수와 사랑을 했던 여인이 바로 유화 부인입니다. 유화 부인. 유화 부인은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인데요. 자, 이 유화 부인이 해모수와 사랑을 한 결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였던 하백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극대노를 하면서 유화 부인을 쫓아내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유화 부인은 집에서 쫓겨나서 자, 길거리에서 흐흐흐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보게 된다? 바로 금화왕이 보게 되죠. 금화왕이 이제 너무나 가엾어서 유화 부인을 궁궐에 데려와 살게 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유화 부인이 점차 배가 불러오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유화 부인이 바로 뭐를 낳아버렸다? 유아는 분명히 사람인데 자, 뭐를 낳아버렸다? 그렇죠. 알을 낳아버리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불길한 징조다라고 해서 이제 금화왕이 알을 밖에 버려버리게 됐는데 웬일인지 동물들도 이 알을 피해 가게 되고 또 새들이 와서 품어주니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다시 알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알을 깨고 여러분 뭐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누구? 그렇죠. 주몽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몽이는 정말 대표적인 엄친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어떠나요? 자,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 엄친아라고 하는데 이 주몽이가 대표적인 엄친아였습니다. 자, 태어나는 순간 이제 말도 잘 타고 활 쏘기도 잘해서 이름에 이미 주몽이잖아요. 주몽. 자, 부여말로 주몽이라고 하는 뜻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엄친아가 태어났으니 자, 당시 금화 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첫째가 대소인데요. 대소 등 자, 7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 왕자들이 보기에 이 주몽이는 대표적인 엄친아. 자, 어땠을까요?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저러다가 저 주몽이 저놈이 우리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주몽이를 죽여버리려고 하자 유화 부인이 주몽을 부여해서 탈출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주몽이가 부여해서 탈출을 해서 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압록강의 졸본이라는 지역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졸본 지역에 와서 자, 이제 어떤 여인과 또 눈이 삐용 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냐면 이 압록강 졸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이었던 소소노라고 하는 여인과 또 사랑에 빠지게 되죠. 소소노. 자, 소소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결국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소소노라고 하는 여인은 싱글이어서 돌아온 싱글 알죠? 돌싱. 자, 이미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비류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온조입니다. 자, 이 비류와 온조는 아버지, 이제 새아버지이긴 하지만 주몽의 뒤를 이어서 자기들이 왕이 되겠지라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깜놀합니다. 소소노,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주몽이도 알고 봤더니, 부여에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임신을 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주몽이가 부여에 있는 그 부인에게,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자, 이 부러진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오. 만약에 그 증표가 나와 이게 칼을 맞춰봤을 때 맞다면 내 아들로 인정하겠소 라고 하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이 주몽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유리라고 하는 아들이 부여에서 이제 자, 아버지를 찾아 내려옵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내려오게 되죠. 주몽이가 이제 깜짝 놀라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유리가 네 있습니다. 아바마마 바로 이 칼이 자, 바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래, 한번 맞춰보자꾸나 라고 하면서 자, 자기가 갖고 있던 칼과 유리가 갖고 있던 칼을 이렇게 딱 맞춰봤더니 자, 어땠을까요?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주몽은 이 유리에게 고구려의 2대 왕을 이제 물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비리와 온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세됐어 라고 하는 노래 압니까? 싸이 요새 이제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 싸이가 옛날에 불렀던 완전히 세됐어 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비료와 온전히 이제 완전 세된 거죠. 뭐야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자기들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뭐 유리가 왕이 돼?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료와 온전은 다시 고구려를 떠나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때 형이었던 비류는 어디에 터를 잡았냐면 오늘날의 인천 미추홀이라고 하는 지역에 터를 잡았고 동생이었던 온조는 어디에 터를 잡게 됐냐면 경기도 하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서울의 위례, 풍납토성 근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한강 유역에 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결과는 자, 어떻게 되었다? 인천은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짠물, 자, 바닷물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서 결국에 비류는 스스로 이제 자결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 온조가 한강 유역에 터를 잡고 세운 나라가 바로 뭐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백제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고구려와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설화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줬는데 자,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 뿌리가 어디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부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여에서 내려와 주몽에 세웠고 또 온조와 비류가 또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둘 다 부여 계통의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나 백제나 둘 다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의 결합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고구려와 백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자 환서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자 고구려는 자 뿌리가 어디다? 그렇죠. 부여다. 부여 계통의 유이민과 자, 소소노라고 하는 이 압록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이죠. 자, 토착 세력의 결합으로 자, 세워진 나라가 바로 고구려인데 자, 원래 처음 수도는 어디였냐면 압록강 유역의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2대 유리왕 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자, 이 졸본에 비해서 국내성은 훨씬 더 평야가 넓었기 때문에 먹을 게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건국이 되었던 고구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성장 과정이라고 선생님이 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1세기 후반의 태조왕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왕. 자, 1세기 후반인데요. 여러분, 이 삼국시대를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왕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왕들의 업적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한 번에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 이 흑임자쌤 강의도 여러 번 들어보고요. 교과서도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큰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 또 큰 흐름을 잡은 이후에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그 팁도 같이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 나라 할 때 선생님이 말 안 해준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 이제 그 부여와 고구려와 동해와 삼한의 제천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거기를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외우는 팁인데 자, 부영이와 자, 고동이는 동무다.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그러면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거는 뭐냐? 제천 행사 이제 연결 짓는 건데 부여는 영고죠. 고구려는 동맹이고요. 동해는 무천입니다. 옥전은 없었고 삼한 같은 경우는 5월제, 10월제 쉬우니까 그거 따로 차치하더라도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동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친구란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부영이라는 친구와 고동이라는 친구가 서로 친구래요. 자, 이렇게 외우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선생님은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를 외우는 팁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Everybody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자, 확실히 이제 머리에 박혔죠? 선생님이 여기 이 삼국시대의 단원도 중간중간에 선생님 나름의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 나름의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태조왕. 자, 이 태조왕이 자, 어떤 일을 했느냐.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되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보통 왕의 이름은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거고, 그 사람의 업적을 이제 따져서 왕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왜 이 사람이 태조왕입니까? 고구려의 주몽이가 태조왕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처음 건국한 사람에게 붙여주죠. 고려 같은 경우 태조 왕건,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태조 이성계, 이렇게 처음 나라를 건국한 사람에게 붙여주는데, 그러면 고구려 같은 경우도 태조 동명왕, 그러니까 주몽이 동명왕인데 동명왕이 아니라 주몽이가 태조왕이어야 될 텐데 왜 여섯 번째 왕이었던 이 태조왕에게 태조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자,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정말 잘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바로 이 태조왕 때 고구려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고대국가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조왕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태조왕은 도대체 어떤 일을 통해서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느냐? 첫 번째, 여러분 고대국가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권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왕권이 강해집니다. 어떻게? 자, 왕위가 선출되는 게 아니라 왕위가 세습됩니다. 단 이때는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주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왕위가 물려지게 됩니다. 왕위 형제 상속. 자, 왕위 형제 상속. 자,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고구려의 5부족 중에 게르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게르부 고씨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왕위를 게르부 고씨에서만 왕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영토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태조왕 때 여러분 정말 불쌍한 나라라고 했었죠. 늘 고구려에게 삥 뜯겼던, 고구려의 밥이었던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자, 옥저를 정복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이제 영토도 넓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도 상당히 풍부해졌겠죠. 자, 이 태조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등장했던 왕. 잠깐 이 태조왕은 선생님이 이제 그 나름의 외우는 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게 이 형제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지 모르겠지만, 태조왕은 옥저와 형제다. 태조와 옥저는 형제다. 태조와 옥저는 형제다. 태조와 옥저는 형제다. 태조와 옥저는 형제다. 여러분, 머리에 박혔습니까? 아까는 뭐였었죠?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태조와 옥저는 형제다. 태조와 옥저는 형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태조와 옥저가 형제래요. 아까는 부영이와 고동이가 동무였죠. 선생님 나름의 외우는 팁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하는 걸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역사를 꼭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너무 많은 사람도 나오고 업적도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쉽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면 그거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 나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조와 옥저는 뭐라고요? 형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이미 이름에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자가 여러분 하늘 천자. 하늘이 맺어줬대요. 뭐를? 그렇죠. 아버지와 자식의 인연을. 부자의 인연을 하늘이 맺어줬다라고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 고국천왕 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고국천왕 때는 이제 왕권이 더 강해지면서 왕위가 형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아들에게 세습이 됩니다. 왕위 부자 세습. 왕위 부자 상속.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은 그냥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흑임자 선생님의 딸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국천왕 때는 왕위가 부자 세습되었구나. 그러면서 왕권이 더 강해졌구나.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왕권이 더 강해지면서 그동안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자,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자, 뭘로 바뀌었느냐?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 자, 이거 별이 5개입니다. 별이 몇 개? 5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고구려는 처음에 출발할 때 오부족 연맹체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중앙은 왕이 다스리지만 나머지 지역은 각각의 큰 세력을 갖고 있던 군장들이 다스렸다. 자, 그래서 연맹왕국 형태였다라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고국천왕 때는 이 군장들이 다스리던 이 지역을 어떻게 한다? 자, 바로 왕이 직접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군장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왕 밑으로 들어와 왕의 신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옛날에 군장들이 다스렸던 지역에 왕이 누구를 보낸다? 그렇죠. 자, 관리를 파견하게 되면서 왕의 통치력이 전국에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군장의 색깔을 지워버리게 되고 단순히 이제 여기를 동부, 그 다음에 서부, 남부, 북부, 그 다음 여기는 중앙이기 때문에 중부. 자,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화 시켜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왕권이 정말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고국천왕. 정말 백성들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자, 춘대춘합의 빈민구제 제도인데요. 자, 그러면 춘대춘합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백성들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은 가장 이제 이 배고픈 계절이 언제냐면 봄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정도는 이 보릿고개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의 선생님이 친구들아 너희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봤니?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라고 하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트로트 진성씨의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보릿고개 이 가사말을 잘 음미해 보면은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봄에 먹을 게 없어서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웠대요. 그만큼 왜 봄에 이렇게 배가 고프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그 식량으로 겨우내 먹고 살겠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제 식량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백성들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춘합. 자, 춘대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빈민구제제도. 자, 잘 보이죠? 빈민구제제도가 바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할 때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였느냐? 당시 고구려의 국상이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재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데, 자, 국무총리였었던 을파소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 바로 이 진대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고국천왕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왕이 누구냐면 미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천왕. 자, 이름이 이제 미천하죠. 소금장수였다라고 하는데 미천하지만 이름은 미천할지 모르지만 했던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미천왕이 이제 4세기에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낭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낭랑.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자, 한나라는 우리 한반도와 한반도 여기저기에 한사군, 낭랑, 진번, 임둔, 현도라고 하는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는 없지만 이 낭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상에 오늘날의 평양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낭랑군을 공격해서 자, 여러분 완전히 한반도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정말 미친 왕 아닙니까? 어찌 감히 중국의 낭랑과 대결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낭랑을 축출하면서 자, 축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뽑아서 없애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낭랑군을 축출함으로써 이제 효과가 뭐냐? 여러분, 낭랑이 오늘날 이제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결국에 이거는 뭘까요? 고구려가 무슨 강 유역까지 자, 진출하게 되었다?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동강 지역까지. 자, 대동강 지역까지 진출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고구려가 한강 유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천왕 때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다. 중국의 낭랑과 한판 떠서 이 낭랑을 완전히 쫓아내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 미천왕 다음에 이제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고구 원왕이 있었으면 고구 원왕. 4세기에는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고구 원왕 정말 이름부터 이제 정말 원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미천왕 때 고구려가 낭랑군을 축출함으로써 대동강 유역까지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토도 넓어지고 이제 국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있었던 고구려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 엇박컷을 크게 맞고 휘청 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누구 때냐면 바로 고구 원왕 때입니다. 이미 이름에 있습니다. 자, 고구 원왕 바로 당시 중국의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냐면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전현. 2년이 아니고 전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현의 침략으로 자, 여러분 고구려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뭐냐? 고구원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시신을 자, 빼앗겨 버리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후와 왕비마저 인질로 이제 전현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의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들을 인질로 중국에 잡아갔다. 이건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고구려가 휘청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휘청하고 있는데 완전히 엇박컷을 팍 날려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남쪽에서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여러분 백제 근초고왕이 쳐들어오게 되고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결국에는 평양성 근처에서 이제 이 고구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근초고왕 백제. 자,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어떻게 되었다? 고구 원왕이 전사하게 되었다. 평양성 근처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아, 이거는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셨다. 이거는 나라가 이제 엄청난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구 원왕의 아들이었던 소스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소스림 왕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자, 정말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고구려에 대한 분노, 전현에 대한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로 아니면 전현으로 쳐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소수리망은 어쩌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느냐? 자, 반성을 해보고 철저하게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체제를 재정비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던 사람이 소수림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소수리왕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이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구려 하면은 대부분이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만을 떠올리지만 어쩌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그 앞에 소수리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조선하면은 세종대왕을 떠올리지만 세종대왕이 그렇게 빛나는 업적을 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결국에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손에 엄청난 피를 묻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이 소수리망 선생님이 지금 막 목이 메이는데 여러분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시련이나 좌절을 맛보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무너지지 말고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을까? 나에게 왜 이런 좌절이 찾아올까? 시련이 찾아올까? 나에게 이런 좌절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공부하게 됩니다. 선생님 스스로도. 자, 어쨌든 소수리망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다? 첫 번째 자, 불교를 수용하면서 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또 자,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자, 전국을 하나의 법으로 자, 통치를 하고 하나의 명령 체계로 진두지휘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했네. 고대 국가의 조건이 지금 완성이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혼자 통치할 수가 없죠. 주변에 똑똑한 인재들이 참 많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인재를 길러내야죠. 자,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어디? 그렇죠. 학교입니다. 바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태학을 설립했다. 자, 유교를 가르치는 유학을 공부하는 자, 춤과 효를 기본으로 하는 유학이 자, 메인 과목입니다. 주요 과목입니다. 자, 이런 유학을 가르치는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학교를 세워서 똑똑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체제를 재정비했기 때문에 결국에 소수리망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누가 등장할 수 있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라고 하는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소수리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 선생님 나름의 또 방법인데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수리망은 자, 소수리망이 체제 정비를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울 거야. 자, 이해 갔나요? 소수리망은 체제 정비를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울 거야. 외웠나요? 소수리망이 어땠다? 자, 체제 재정비를 위해서 그 한 몸을 불태울 거야 라고 다짐을 했대요. 소수리망이 체제 재정비를 위해 이 한 몸 불태울 거야 라고 다짐을 했고 결국에 자, 그 다짐의 결과 소수리왕 때 자, 고대 국가의 조건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팁을 바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안녕!